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방 요양원에 있는 동생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버스 터미널에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가방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터미널 의자에서 보내고 나서야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을 개키던 제 손이요. 현관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며느리 희영이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희영이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요. 괜찮아. 너 아침에 피곤해 보이던데.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이모님 요양원 옮기시고 한 번도 못 뵀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동생 선물로 사둔 양말 2켤레, 영양제 1통, 그리고 제 지갑이랑 휴대폰, 그게 다였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희영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됐어, 가벼워. 저 주세요. 어머니 어깨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가방이 희영이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희영이는 제 옆에서 조잘조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이모님 많이 편찮으세요?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더라. 그래도 혼자는 아직 못 다니고. 어머니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2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번에 옮긴 요양원은 나도 처음이야. 희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근데 거기 얼마나 걸려요? 버스로 3시간 반이던가? 꽤 머네요. 그게 다였어요.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제가 앉고 통로 쪽에는 희영이가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가방이 희영이 발 아래 놓여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릴 때 가방을 받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비염이 심해져서 약을 안 먹으면 재채기가 계속 나와서 집에서 비염약을 먹고 나섰는데 차에 타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희영이가 이어폰을 끼는 게 보였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고 자리는 편안했어요. 졸음이 온다 싶더니 순식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희영이가 왜 같이 오겠다고 했지? 그냥 다정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친절하다는 생각도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가방은 여전히 희영이 쪽에 있었고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리면서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방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눈을 떴을 때 버스가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낯선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번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익숙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데 발 아래를 봤습니다. 가방이 없었어요. 버스 기사분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리셔야 해요. 종점이에요.
종점이요? 제 옆에 탄 우리 며느리 못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얼떨결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희영이를 찾아서요. 매표소 쪽, 대합실 의자, 편의점 앞 없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잠깐 기다렸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갔나? 터미널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택시 승강장, 버스 정류장, 그 앞 횡단보도까지. 희영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전부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 가방이 희영이한테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희영이가 내 가방을 왜 가져갔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장 다른 생각이 덮었습니다. 잠깐 어딘가 간 거겠지. 곧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같이 온 사람을 못 찾겠어서요. 혹시 이쪽으로 젊은 여자분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가방 2개 들고요. 직원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서울 가는 버스가 있나요? 아까 2시 차 방금 나갔고요. 다음 차는 5시예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표를 사려면 저기 가시면 되는데요. 아, 네. 돌아섰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버스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희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버스에서 먼저 내린 건가? 그렇다면 저한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럼 가방은 왜 가져간 거지? 질문들이 쌓였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걸어볼까 싶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희영이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는요. 그냥 무슨 사정이 생긴 거겠지. 곧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5시 버스가 들어왔다 다시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다음 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미널 안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요. 청소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리를 모으고 의자 위로 발을 올렸어요. 방해가 될까 봐서요. 아주머니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대합실에 남은 사람이 저 말고 셋이었습니다. 한 명은 잠이 들어 있었고, 한 명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한 명은 짐을 잔뜩 쌓아두고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짐을 쌓아둔 분한테 걸어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저, 죄송한데요. 혹시 핸드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같이 온 사람을 못 찾아서요.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봤습니다. 아, 네, 쓰세요. 잠깐 머뭇거리더니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희영이 번호는 외우지 못했어요. 핸드폰에 저장만 해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더 붙잡고 있기가 미안해서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아까 앉던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아들은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회식인가? 아니면 운전 중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꺼져 있었어요. 터미널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매표소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닫는 시간이 다 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처럼 보이는 분이 대합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괜히 자는 척을 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조금 지나서 눈을 떴는데 그분이 다른 잠든 사람한테 가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제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저는 아직 일행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막차가 다 끊겼는데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차표 있으세요? 없어요. 경비원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형편이 좀 어렵게 됐어요. 일행을 잃어버려서요. 가방도 같이요. 경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작정 여기서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도움 받으실래요? 여기서 기다려 볼게요. 대합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2개만 켜진 채로요.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등받이 사이 쇠봉이 허리에 걸렸습니다. 자리를 바꿔가며 앉아봤는데 다 비슷했어요. 결국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을 것 같아서요. 왜 그랬을까? 희영이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놓고 간 건지 아직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청소 카트 굴러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허리도 아팠어요. 의자 위에서 몸을 옆으로 눕혀봤습니다. 겨우 어깨 하나 걸치는 너비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앉아 밖을 봤는데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터미널 입구 유리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날이 밝으면 다시 누군가한테 전화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받겠지? 받으면 뭐라고 말하지? 희영이가 나를 두고 갔다는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모?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올려다 봤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조카 영준이었습니다. 이모, 왜 여기서 누워 계세요? 저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진짜로요.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당겼습니다. 영준이가 팔을 잡아줬어요. 이모, 얼굴이 왜 이래요?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응,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가 뭐예요? 형수는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영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모, 형수랑 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어제 통화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편의점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준이가 따뜻한 캔커피랑 샌드위치, 삼각김밥을 사왔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으며 어제 일을 말했습니다. 가방을 희영이한테 맡긴 것, 버스에서 잠든 것, 깨어보니 혼자였던 것, 밤새 기다렸던 것. 다 말하고 나서야 삼각김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영준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모, 응? 형수가 일부러 내린 거 아니에요? 저는 삼각김밥을 내려놨습니다. 일부러? 그 말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넌 여기 어쩐 일이야? 버스 타려고 왔어? 엄마가 필요한 거 있다고 해서 갖다 드려야 하는데 차가 고장난 거예요. 차를 정비 맡기는 바람에 어제 버스 타고 왔거든요. 오늘은 오후 출근이라 집에 가려고 버스 타러 왔어요. 영준이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눌렀습니다. 형한테는 연락 안 됐어요? 어제 빌려서 한번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형이 안 받아요? 제가 지금 다시 해볼게요. 영준이가 핸드폰을 귀에 대더니 금세 내려놓았습니다. 이모, 형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요? 어젠 안 봤더니 왜 꺼져 있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모, 저랑 같이 버스 타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집까지는 무슨, 서울까지만 가면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일단 엄마한테는 이모가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온다고 하고 왜 안 오나 기다리겠다. 영준이가 옆에서 동생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볼까 하다가 힘없는 제 목소리를 듣고 동생이 걱정할까 싶어 받지 않았습니다. 영준이가 사온 버스표를 가지고 버스에 탔어요. 어제부터 비염약을 못 먹어서 그런지 연신 재채기를 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서울 가면 병원부터 갈까요? 아니야, 집에 가서 약 먹으면 돼. 그리고 스르륵 눈이 감겼어요. 저를 깨우는 영준이의 목소리에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희영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며느리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좋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달게 자고 있는 희영이를 깨운 건 영준이었습니다. 형수,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깬 희영이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아니, 서방님이 여길 어떻게... 이모 혼자 두고 버스에서 내렸다면서요? 가방까지 가져가셨다면서요? 그리고 편하게 잠이 와요? 서방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버스를 타러 갔기에 망정이지. 내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모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아세요? 버스 터미널 의자에서 쪼그려 누워 있었다고요. 끼니도 거르시고. 이러다 큰일 나면 형수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영준이는 희영이에게 쉴 틈 없이 다그쳤습니다. 점점 고개를 숙이던 희영이는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말해보라고요. 답답하네 진짜. 왜 이모한테 그랬냐고요. 영준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 준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형,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밤새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야. 아, 그랬어? 형, 형수가 이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던 희영이가 준수를 보고 놀라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희영아,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준수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여보,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랑 같이 버스 타고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내리고 싶었어요. 가방은 저도 모르게 들고 왔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난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어. 네가 같이 가겠다고 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되니? 희영이 눈에선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부터 어머님 집에 살면서 어머님은 바깥 활동 없이 집에만 계시고 그러니 저도 나가는 게 눈치 보여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마음 잡고 밝아지려 애쓰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면 버스에 시어미를 벌어도 되는 거니? 제 말이 끝나자 희영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더 울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순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뛰쳐나온 거였어요. 마음이 답답했다고? 네,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작년부터는 어머니 숨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밥 드시는 소리, 아플 때마다 앓는 소리, 봄만 되면 비염 때문에 재채기 하시고 코 푸는 소리, 이런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무 일 없이 듣고만 있던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일이 바빠서 희영이가 이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잔뜩 표정이 굳어있던 영준이가 거들었어요. 용수, 힘들면 진작에 말을 하지. 이모를 가방도 없이 버스에 두고 내린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네, 서방님, 죄송해요. 근데 형수도 그간 고생 많았네요. 우리 와이프도 같은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와이프 없는 자리에서 와이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같이 살았을 때 잘하던 와이프가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흘려들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가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땐 너무 화가 나서 다신 보기 싫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넘어지셔서 입원을 하고 집에서 병간호를 제가 회사에서 연차 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인데도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인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가서 사과했었어요. 영준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뭐든 직접 해봐야 알아요. 그전엔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모시다가 와이프랑 의논 끝에 요양원으로 모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먼 데로 갔어? 가까운 데 있지 않고. 엄마 친구분이 지방 요양원에서 일하시는데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라고 오라고 해서 자리가 잘 안 나는데 엄마 친구분이 알려줘서 옮기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모가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센터나 요샌 어르신 놀이방도 잘 되어 있는 데 많아요. 활동하시는 게 이모 건강에도 여러모로 좋고 그 시간에 형수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서로 스트레스 쌓일 일이 줄어들잖아요. 준서가 물었어요. 어르신 놀이방? 그런 것도 있어? 응, 많아 형. 요즘 100세 시대잖아. 그래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내가 알아보면서 느꼈던 건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해 보이시더라니까.
고개를 끄덕이던 준서가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같이 찾아보고 한번 알아보자. 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겁나. 일단 알아보고 엄마한테 맞는 곳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영준이는 출근을 해야 한다며 회사로 갔고 셋이 남았어요. 오늘 희영이 네 얘기 듣고 영준이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었어.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집에만 계셔서 내가 너무 힘들었었어. 옆집 시어머니는 아침 먹고 나가시면 밤중이 돼서야 들어오시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잊고 살다가 이제야 생각이 나네. 맞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 집에 계셨던 게 나도 기억이 나. 희영아, 같이 알아보자꾸나. 문화센터든 놀이방이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사는 동안은 마음 편히 살아야 하지 않겠니? 가까스로 멈췄던 눈물을 다시 터뜨린 희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다신 안 그럴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요. 그래, 다신 그러지 말아야 한다. 나 너무 무서웠어. 그것도 모르고 전화도 못 받아서 저도 죄송해요. 더 관심 갖고 챙길게요. 그래, 그래. 같이 노력해보자. 어제 밤사이 얼음같이 차갑게 얼었던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저도 며느리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까맣게 잊고 살았네요. 그땐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나도 옆집 시어머니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살았네요. 화가 났던 마음이 옅어지고 왠지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는 게 어렵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